2020년 남원 문화대학 지리산 문화 해설사 자격과정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지리산에서 함양 권역 제3차 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 성불교의 종가 우리 벽송사와 그 다음에 또 서남정사 그리고 오유담을 오전 답사하고요. 오후에는 정여창 선생님의 그 생가인 그 개평마을을 답사하고요. 오후 또 거기 누각의 백미 동호정과 용축폭포 그리고 남계서원 그 다음에 우리 최초원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는 우리 천년의 숲 상림숲을 답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참 좋았을 텐데 비대면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경관을 함께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가로지기 타령에 나오는 목장성이잖아. 절에 보면 나는 산신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교나 유교에서 오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민속신앙에서 온 거고. 민속신앙과 불교와 도교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절에 그 사찰 뒤에 항시 산신각이라든가 칠성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이유가 우리 민속의 불교가 같이 혼합해서 짬뽕에서 들어왔다. 송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오래돼서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홈을 파가지고 저 밑에서 송진을 갖고 옛날 일제시대 때 전쟁 때 비행기 기름도 오고 또 불을 밝히는데 유지 대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칼자국 있잖아요. 저런데 칼자국이 조금씩 있네. 이렇게 파졌는지 오래되니까 이렇게 상처가 아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갖고 여기서 기름을 받아 그거 갖고 비행기 기름도 쓰고 또 이제 집에 촛불 대신 불을 밝히는 데도 쓰고 요거 흔적이니까 그쪽을 파놓으니까 힘을 못 받으니까 나무가 반드시 올라가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이렇게 휘어진 거야. 이렇게 이 상처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것이 저희가 못 올라오니까 수분이 못 올라오니까 이쪽 면이 이제 이렇게 됐죠. 얘가 썩어서 죽은 거고 이렇게. 이 탑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본당이 여기 아마 주변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 위에가 있었거나 아니면 저쪽에가 있었거나. 근데 여기는 동쪽에가 있었다고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산의 이치가 위에가 불당을 세울 자리가 안 되니까 아마 저쪽에가 불당이 있고 주 본당이 있고 앞에 3층 탑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입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저 앞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는 입구가 됐다가 그 후에 이제 자리가 적고 규모가 더 크게 증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자리가 넓은 자리로 밑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기만 남아 있네요. 여기 보면 보물 제474호로 되어 있습니다. 벽송사 3층 석탑. 용루담은 마천면과 휴천면의 그 경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지리산의 그 아름다운 계곡물들이 흘러내는 이 물들이 이게 향유되어 용류담에 이르는 근데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런 화창한 대낮에 우레 같은 그런 폭포 소리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평평한 호수 같죠. 이 화강으로 된 그 기암괴석이 첩첩이 쌓인 험준한 봉우리는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용류담은 신선이 논이는 그런 별천지로서 옛날에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여름이 되면요 각 처의 피서객들이 휴식처를 찾아드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 서편 벼랑으로는 절경을 이루는 풍치와 청아한 물빛들, 그리고 거울 같은 물에 비친 산 그림자, 또 푸른 못의 반석에 펼쳐진 모래는 가히 그 도원경의 경지에 이르는 듯한 그 황홀한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하염없이 도취되게 하곤 한답니다. 길 언덕 위에 구룡정이라는 정자가 있고요. 이 용류담가에는 당나귀 바위와 장기판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용류담에는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전설과 또 마적도사와 당나귀 관련 전설이 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쪽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접근 금지로 되어 있네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오셔서 이 용류담 주변을 이렇게 답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함양군의 지행을 살펴보면은 눈목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로는 50km, 가로는 25k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행의 남쪽에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국립공원 10호인 덕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용축폭포는 함양군의 눈목자의 제일 북쪽 끝자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축폭포에 대해서 발원을 조금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른쪽이 기백산 1331m고 왼쪽으로는 금왕산 1083m에 이 두 산자락에서 발현되는 물줄기로서 여기 지금 용축폭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용축폭포의 높이는 10m이고요. 그리고 이 용축폭포에 대해서 맹맹되어 있는데 조금 살펴보면은 용자는 용용자이고 추자는 장길추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을 추자에 물 숫자로 이루어져서 장길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용추사로 맹맹이 되었으며 용은 중국에서는 실존의 동물로 하지만 우리 한국에는 상상의 동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용은 상상이든 실존이든 9마리 용이 뭉쳐서 다닌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9마리 용이 이 물속에 다 잠길 수 있을 만큼 수심이 깊다 하여서 장길추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 특성은 봄에는 하늘을 청청하고 가을에는 물에 이렇게 담수를 댄다고 해서 추자에 가을에 물에 담긴다. 몇 마리가 9마리가 다 담길 수 있는 그는 수심이 깊은 폭포다 하여서 용추폭포로 맹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추폭포에는 영화 링에 김하늘이가 나오는 링을 촬영한 곳이라서 그때 이후로 더 유명세를 탔고요. 용추폭포는 우리 함양군의 8경리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8가지 경치 중에서 버금가는 그는 경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함양군의 국가맹성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3군데 있는데 이 용추폭포가 하나입니다. 이 용추폭포에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위에 있는데 은신치라는 곳이 있는데 모압대사가 조선을 개국하고 나서 정돈전과 개국 이념이 맞지 않아서 은신을 하였다. 어느 곳에? 이곳 함양군 용축폭포가 있는데 이 주변에서 은신을 하여서 용축폭포에 발원진 그의 은신처라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용축폭포에 대해서 하나의 재미있는 설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뱀이 500년을 살면은 이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이무기에서 또 500년을 살면은 용으로 성천을 한다고 합니다. 한나의 설화에 어떤 설화가 있냐 하면은 이 용추사의 주지스님이 한테 여기에 뱀에서 이무기까지 온 이무기가 내가 하늘을 성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는 100일 동안에 금식을 하고 그러면 100일 만에 하늘을 성처를 하게끔 해주겠다 해서 이 이무기가 하루를 놓쳐서 99일 만에 하늘을 성천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못 채운 관계로 다시 이무기가 하늘을 성천을 하려고 다 도로 떨어져서 퉁덩해서 이 물길이 용추폭포의 이 물길이 거창 서대기까지 가서 이 이무기의 썩은 물이 그 논밭에서 1년을 풍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까지 있습니다. 부학장님 가시게요. 네. 각 민족마다 글자를 쓸 때 선호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하얀 색깔을 선호한다면 중국에는 빨간 글자를 선호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재라든지 어느 이 계곡 입간판에 보면 이렇게 붉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중국에서 장엄한 곳, 굉장히 화려한 곳, 그런 곳에 이 붉은, 특히 계곡에 붉은 글자가 있다면 그 계곡이 굉장히 장엄하고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림등 계곡이라고 붉은 글자가 되어 있죠. 이것은 중국에서 의미하는 이 계곡, 즉 하림등 계곡은 중국에 버금가는 계곡에만큼 장엄하고 웅장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붉은 서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의 어느 계곡에만큼 강하고 장엄한 계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림등 계곡을 이 붉은 글자로 썼고요. 이 계곡의 물의 발원지는 남덕유산 1507m에서 발원되는 물로서 하림동 계곡의 상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길 따라 저희 함양군에는 선비 탐방로가 있는데요. 6.7km로 해서 그 연정 여기서 출발이라면 그 선비 탐방로 마지막이 농월정입니다. 예, 우리의 고 건축에는 반드시 꼭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청이라는 의미와 정자루에 대한 이 두 가지만 그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청이라는 것은 붉을 단자와 푸를 청자 해서 우리 고건축의 기본의 색깔은 이 단청이 두 가지 색깔로 출발이 됐습니다. 이 단청의 역할은 건물이 뱅충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방지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건축의 미학적인 보기의 색깔을 더입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태의 규칙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고건축에는 또 반드시 꼭이라는 게 패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상징성, 그 건물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건축에 야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는 무슨 정이 있고 무슨 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은 무엇이고 루는 무엇일까요? 정은 이렇게 건축 행태가 단청으로 되어 있으면서 개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행태에서 약간의 밑에 급으로 무슨 정으로 이름이 패넥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루는 공공의 기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누각이 있고 누대가 있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단청이 되어 있다면 누구의 개인의 정자구나, 현대말로서 서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는 거기서 풍류를 넣고 연애를 하는 기관, 공중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거연정은 함양군에서 지정되어 있는 국가명승지 중에서 이 일대가 이고요. 여기 보면 거연정이라고 패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자는 누구의 것일까요? 개인의 거죠. 예, 우리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을 우리 지금 현 세대에 그분들을 두문70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하지만은 역사에 보면은 고려의 마지막, 고려의 충신이 되겠다는 이분이 72명이 아니고 40명이었다는 거죠. 공자의 계자가 72명이라서 그게 상징스러워 두문70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두문 72회, 즉 40명의 일원 중에서 최미연 정오륜이라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를 잠깐 본다면은 조선을 깨고 가신 이성계가 고려 말의 충신들이 두문동에 다 있기 때문에 그네들 러브콜 해서 새로운 나라의 조선을 우리가 잘 다스려 가지고 유토피아의 국가, 즉 성리학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콜을 했지만은 두문 72회, 즉 40의 충신들이 거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무슨 아이템을 했냐, 불을 지르자. 그러면 인간은 누구든지 위기가 있으면 뛰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분들을 영접해서 조선의 개국, 조선을 이끌어 나갈 정치인으로 합류시키자. 그렇게 아이템 하기 전에 몇 분이 나왔습니다. 금방 언급한 최미연 정오륜님은 그 전에 나온 두문 72의 고려 말의 충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조선 전국을 유람을 하면서 산자수맹한 곳에 내의 마지막 정처, 내의 마지막 은거지를 택하겠다 해서 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때 최미연 정오륜님이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초막으로 조그만 정자라, 그때 이 최미연 정오륜 두문 72의 이 충신이 정말 저 마을과 여기가 떨어져 있는 자연의 그연화천석 주도니의 정사자벽 10에 그연화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자연에 그대로 들어와서 살겠다. 그때 정오륜이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연에, 그 시대에는 저기서 여기 건너오는데 뗏목으로 배를 노를 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최미연 정오륜이가 여기 은거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후손인 하림제 정시스님이 이 거연정자를 1872년에 지어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은 최미연 정오륜이가 혼자서 기거한 곳이다 하여서 그분의 뜻이 모든 세상 시름 다 버리고 정계에서 떠나서 나라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내가 자연에 동화되겠다 하는 그 뜻대로 그의 후손이 이 정자 이름을 거연정이라고 해서 개인의 상징성을 지닌 그런 정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건축의 미학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우수성을 잡을 수 없는 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저기 기둥 하나의 힘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이 건축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관광객들께서 많이 질문이 하는데 여기 비바람에 이 건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건축, 즉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의 이 우수성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지리산을 품고 있는 5개 시군 중에 함양군을 조선시대부터 선비고장이라고 맹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비의 고장에 또 자안동, 우함양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형적으로 봐서 낙동강을 해서 좌측을 안동이라고 하고 우측을 함양이라고 해서 지형적으로는 그래서 자안동, 우함양이라고 한다면 금방 역사적으로 인물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안동에는 1501년에 태어나신 태계 이양 선생님이 계셔서 선비고장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우함양은 1450년 이곳에서 태어나신 일두정律상 선생님 때문에 선비고장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선비고장의 큰 그림을 본다면은 조선시대의 가거 제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가거 제도는 3년에 한 번 치렀는데요. 33명만 등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조선 역사 519년에 이렇게 3년 곱하기 33명을 해보면은 약 10,000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함양에서 그 정가거에 급제하신 분이 무려 114분이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장을, 함양을 익히 선비고장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 1450년 태어나신 일두정律 선생님의
고택에 있는 이 마을을 선비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114명 중에서 이 마을에서 약 80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이 마을의 지형을 보시면은 일두 홍보관 있는 여기 기점에서 똑바로 보이는 산이 도숭산입니다. 여기 자청농, 우백호, 주작, 안산, 안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마을 행상, 선비가 마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행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1450년에 태어나서 초가상각에 그때는 사셨는데 그 후손들이 1570년에 3000평에 그 당시 17동을 99칸의 집은 고택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일두 후손이 어떤 행태로 일두 성생이 그 학문에 어겨 살았다는 걸 생활, 요 주거 밖에서 볼 수 있는 이것만 갖고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두 고택에 들어가는데 골목에 이 박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여기는 인문학적인 의미도 크게는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그 당시의 생활의 문명이 여기 깃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인문학적이라는 것은 일두 선생님께서 하신 학문이 성리학이며 거기 주제가 충, 호, 절, 이가 있습니다. 이 의가 사람이 살아가는 예절, 예법이 다 담겨져 있다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돌을 안 깔았다면 사람이 걸어갈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천박지축으로 내 행동이 흐트러지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돌을 깔아 놓음으로써 하심한다는 거죠. 배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낮추면서 알로 보면서 뭔가 깨달음을 다시 한번 내 학문을, 내 행동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라는 그는 인문학적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시대의 교통의 수단이 뭡니까? 말이었습니다. 이 고택에 들어가는 내성용차, 말이 지금은 우리가 기계적인 문명으로 크락손이란 내 차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 하는 알리는 기계적인 장치가 있다면 조선시대 말에는 그는 장치적을 무엇을 이용했냐면 말 발바닥에 말구부에서 또각또각 뭔가와 마찰을 음으로써 크락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두 고택에 오시는 손님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멀리서 올 때 내가 대문을 활짝 열고 영접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치적으로 이 골목에 들어오는 초인종 역할, 말 발발군 소는 빵빵 손님이 들어오니까 문 좀 열어주시오 하는 그는 장치적인 의미로 즉 자동차의 크락손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선시대 생활상을 보면 어떤 고택에 들어갈 때 이렇게 박석으로 깔려져 있다면 경제적으로 그 집에는 천석군, 만석군 집안이었다를 가늠할 수 있는 장치적인 그렇게 문명의 조선시대에 맞는 문명의 장치적인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두 고택에 들어갈 때 조선시대에 저 솔송주 문화관 보이는 쪽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막 다른 골목이었다는 거죠. 저쪽에서도 이 보면 일두 고택이 안 보이고 막 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고어로 고사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에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의학적인 장치적인 우리 조선시대의 선조들의 지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역병이 뭡니까? 역병의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다면은 거의 그 마을에 주민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거 행태에 공기에 떠도는 바이러스가 내 집에 들어오지 말고 저렇게 나가라 해서 장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장 의학적으로 집이 되어 있는 일두 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시대에 또 이 주거 문화의 담장을 보면은 그 집안의 신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돌담은 쌍꺼집, 즉 조선시대의 노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노비의 신분들은 이것저것 지시어로 그럼으로써 사람이 아닌 인격의
인성이 없는 그들이 사는 데에는 이렇게 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일도 홍보관이라는 것 때문에 돌담으로 이래놓고, 그래서 즉 돌담이라든지 담장이 없는 집 안에 사는 사람 제일 천민이 싼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토담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양인의 중간의 양반의 집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최고의 이거는 사대부 관료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담으로 바렇게 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면은 무너져 내리니까 기초공사에 단단한 담장을 이리 쌓고 토담을 한 이게 최고의 사대부 집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고 보실 점은 여기 보면은 이 돌담의 돌이 이렇게 가로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담장이 우리 조선의 전통 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이 돌담이 사선으로 되어 있다든지 직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갱수 지는 때, 일본인이 우리 조선 대한제국을 지배하면서 너네들 집 하나 지어줄게 하면서 꼭 자기들의 양식으로 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담장. 그래서 적직립이 되어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이 지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고택에 들어가 보시면 다다미 마루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이 지은 우리 한국식 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두 정려창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 500년 가양주입니다. 이술은 16대 손부님이신 박응선 맹인님께서 직접 빚어오고 있습니다. 재료는 솔잎과 송순, 햅쌀로 빚어 술이고, 13도짜리는 발효만 시켜서 맑게 떠내는 청주고요. 40도짜리는 한 방울씩 끓여내리는 정유주입니다. 이 소주끓여서 끓여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술로 나오고 있고, 이 눌제 고택이라는 이 고택에서 지금 대대로 빚어 내려오는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는 이 집은 330년 정도 됐고요. 아름다운 고택이니까 같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함양 눌제 고택이라고 합니다. 눌제 정재분 공이 살던 집이고요. 330년 정도 역사가 깊은 집이기도 합니다. 제천 행감 지내셨고요. 대대로 이 가문에서 내려오던 전통 솔송주가 나오는 댁입니다. 역사는 500년 이상 집에서 빚어오던 가양주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청와대 역대 대통령들, 네 분의 대통령들이 국빈 만찬주로 계속 사용했던 술이기도 합니다. 이 술이 대대로 빚어오던 집인데 박응성 맹인님께서 직접 살고 계신 집이에요. 이 아름다운 고택을 소개해드려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난개서원의 가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도 다 아실 겁니다. 유네스코에 2019년 7월에 등재되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 9군데 서원 중에서 난개서원에 주 배양되어 있는 분은 일두정창 선생님이십니다. 이 일두선생과 지리산에 관련된 것만 우선 먼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지금의 지리산을 두루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저기 정계서원에 배양되어 있는 일두선생님보다 14살 어린 동문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수필로서 속유두루록을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그 동문과 같이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두루시라는 시를 남겨서 지금 21세기까지 맹작으로 지리산과 관련되어 있는 수필 시를 창작하신 분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9군데 서원 중에서 각자의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9개의 연계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난개서원에 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다른 서원에 차별되어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함양군의 신라시대 때 지명이 천령이었습니다. 태계문집에 보면은 서원자병이라는 게 있는데 9군데 서원에 그 서원에 7원절구시를 지어줬고 그 9구에 총나무 하나의 제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즉 태계문집에 발치된 7원절구시가 9군데 서원에 유일하게 난개서원에만 그 시를 남겼다는 거죠. 여기 그 태계의 7원절구시를 보면 당당철령 전공항이란
입니다. 여기에 철령이 나와 있죠. 이 철령이 신라시대 때부터 이 마을의 학자는 마무리 계대 보면은 기무호글 응문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일두 선생님 1450년에 태어나서 150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학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역의 신라시대부터 역사가 세 번이 나라 국명이 바뀐 조선시대까지 학문에 일두 정려창 선생님 따를 자가 없다는 것. 즉 우리 서원은 전 배치도가 전학 후육 모지 않습니까? 전에는 공부하는 공간이 후는 나라의 학문으로 기여하셨다든지 충성으로 기여하셨던 분을 평생 모시는 사당입니다. 이 사당에 모여서 있는 분의 학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7원절굿에 다 함축시켜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난계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첫 번째 이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배치를 보면은 건물의 배치도에 들어가기 전에 2018년에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조선간의 서원의 모형이 우리 난계서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리학의 주제가 충효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리에 산자에 대한 우리의 예법이 있고 죽은 자에 대한 예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행대로 쓸 때 산자는 우선인 사람 오른쪽으로 세웁니다. 즉 모든 것들이 오른쪽으로 우선시를 한다는 거죠. 난계서원의 배치가 가장 성리하게 질서에 어뜸으로 그대로 규칙적으로 해놨다는 거죠. 보시면은 전학 그러니까 즉 우리 산자가 봐서 앞에 공부하는 공간은 약간 왼쪽으로 비켜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의 학문한 선행이라든지 충성을 한 충들을 하신 분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약간 오른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즉 성리학의 질서에 의거 건물 배치도가 가장 성리학적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난계서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서원을 들어가던 서원에 첫 문이 홍살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붉은 색깔의 화살이 있다는 뜻이죠. 이 홍살문의 특징에 저 화살인 좀 개수가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중앙이 삼지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삼극의 태극 문양이 있는데요. 저거는 천지인을 뜻하는 색깔입니다. 즉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점에 들어갈 때 마귀를 저 신앙적인 창살이 삼지창이 다 쫓아준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 민족은 빨간 색깔이 귀신을 마귀를 나쁜 자빈을 막아준다는 그는 민간 신앙적인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들을 배아를 하러 갈 때 내 몸에 나쁜 기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학 공부를 하러 갈 때 모든 사심을 다 버리고 내한테 있는 사심을 저 삼지창으로서 다 막아준다는 그는 이념으로 이렇게 홍살문을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건축 중에서 반드시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그 규칙 중 하나가 패넥이 반드시 있다. 즉 이 건축이 말하고자 하는 사상, 이념이 저 패넥으로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풍령루의 건축 양식을 보시면은 루이면서 누각이 있고 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의 양식에 보면은 누각은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대의 기둥은 둥근 기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올 때는 하늘 같은 사람, 즉 깨달음을 가지라는 그런 이념으로 팔각 기둥과 둥근 기둥이 되어 있고요. 이 풍령루라는 거는 이 건물 자체가 맹성당에는 강당에서 교수님에게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 여기 교우들 그러니까 동급인 사람들이 와서 서로 학문을 통하고 풍문을 읊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저 패넥에 함축되어 있는 거는 여기 유생들 여기 모이는 학생들의 이념이라는 거죠. 저 풍령이라는 뜻은 정말 세상의 모든 때를 다 벗고 깨끗이 모욕도 하고 그 의인화시킨 거죠. 좋은 바람만 가지고 노래를 읊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 하면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풍령루는 수팽인 동급인 유생들의 생활 공간,
휴식이라기보다도 학문을 토론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난계서원의 유생들의 이념은 정말 학문을 위한 학문만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념이 다 함축된 패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건축의 반드시라는 데 또 보면은 이 건축의 양식의 하단 밑에는 붉은 색깔이라고 하고 상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어느 민족이든 영혼 있고 귀신을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한민족은 귀신은 걸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서 들어가는 곳에 귀신 찾기가 하지 말라 했고 붉은 색깔 하고 상록 위에는 기상, 희망 이래서 상록으로 하는 것도 우리의 고건축에 반드시 하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건축에는 모양으로 그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풍륜에 보면은 이 난간이 겨자 난간이라고 합니다. 닭 발목을 잘라서 거꾸로 해놓은 행상이죠. 자, 닭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 중에서 땅을 가장 깊게 팝니다. 그리고 닭은 새벽을 알리는, 밝음을 알리는, 성공을 알리는, 배설을 알리는 그런 신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닭 발을 거꾸로 해놓은 이유는 땅을 깊게 파는 짐승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하냐 하면은 학문을 그냥 겉핥기로 하지 말고 깊이 또 파고 깊이 또 파서 정말 학문의 깊이를 끝까지 연구하고 탐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기 계자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학자가 있다, 유생이 있다, 학문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건축에는 건축의 구조적으로 건축의 모양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단청에서 발달해서 이 단청의 문양이 있는 데에서 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어느 서원이든 유생들이 머무는 곳에는 이걸 장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방에는 10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가 다 공작 성득도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공자께서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그림으로 쫙 그려놨는데요. 난계서원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장방에 공작 성득도가 아니고 바다개가 2개가 있죠. 바다는 개는 어디 삽니까? 바다에 산다는 거죠. 즉 그런데 또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라는 거죠. 즉 광활한 세상을 보면서 학문은 혼자 하면은 빨리 가지만 길게는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우를 가진 즉 2마리서 계속 학문은 길게 영구적으로 오래 하라는 뜻으로 의미가 되어 있고요. 또 생물학적으로 개가 걸음걸이가 어떻습니까? 전진 후퇴가 아닙니다. 좌우로 한다는 거죠. 즉 학문은 무조건 전직만 하면은 정독으로 학문의 깊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 예섭, 복섭, 바닷개 모양처럼 걷는 것처럼 예섭, 복섭 하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우리 난계서원의 풍령루에는 바닷개가 2마리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바닷개의 개자가 보면은 한문으로 받들 개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닷개로 암시하는 것은 무엇을 받들으라는 말일까요? 학문을 받들으라는 거죠. 즉 조선시대에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념을 보면 한교는 국립으로서 과거 급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 응시 교육을 시킨다면 서원은 이미 과거 급제에 된 사람, 즉 관료에 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학문에 대해서 최고의 극치로 다시 하는 곳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서원은 이 서원에 수용한 학생도 제한을 뒀다는 거죠. 20명 내외. 그래서 우리 난계서원에는 특별하게 이 서원에 이 풍령루의 이념을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내 이 단청에 바닷개 2마리를 그려져 있습니다. 유생들이 머무는 곳에는 건축의 기능, 무게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돌보의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청룡과 항룡을 마주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돌이 여기 보면은 호랑이를 마주보게 해놨습니다. 이걸 한자로 용호쌍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최고의 극치 학생, 어느 분야의 최고를 용 아니면은 범으로 칭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우들끼리만 모이는 공간, 즉 유생들이만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교우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학문을 겨루라는 의미로 이렇게 대들보에는 청룡과 항룡을 마주보게 하고, 또 다른 학문을 최고의 극치를 또 호랑이로 상징을 해서 호랑이를 마주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청의 구조적인 그림하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의문점 하나. 난개서원의 풍령로의 대들보에는 용머리가 잘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지금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문헌은 없는데요. 사설에 의하면은 우리가 서원을 주창을 하고 많이 보급을 하고 창건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태계 이양 선생님이라면 서원의 참 의미를 상실해 가는 데 대해서 이 정리하는 과정을 흥성대원군이 했습니다. 그 연도가 우리 조선시대 1868년인데요. 그때 유일하게 전국의 서원을 흥성대원군이 허락하에 나온 게 47개 있는데 유일하게 경남에 난개서원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흥성대원군이 어떤 서원이 어떤 의미로 왜 남겨져 있을까 시찰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난개서원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난개서원의 이 부지 풍수지리적으로 보니까는 연하부수행의 시방 형태라는 거죠. 시방은 우리 어머님의 모태, 즉 학문의 모태라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 용호 쌍방, 용이 마주보고 학문을 겨루게 놔둔다면은 여기에 왕의 입지, 조정의 항의하고 조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지식이 여기서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 아들인 고정의 입지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난개서원에 이렇게 용다운 인재가 나타나지 말라 하여서 용머리를 잘랐다는 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 대들보에 용머리를 마주보게 한 건축 행태가 간간히 사찰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용이는 용호 쌍방의 의미가 아니고 용은 가을에 물에 잠수한다라고 하죠. 용 이꼴 물이라는 거죠.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재가 나지 말라라는 비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찰이라든지 학생이 머무르지 않는데 용으로 장식해 놓은 거는 화재의 노출의 위험에 안전불감증에 비보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머물고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은 학문을 겨루는 인재들로 양성되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용호쌍방의 건축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사립 교육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서원을 둘러본다면은 그 학교에 중점적으로 무엇을 가르쳤나, 그 학교의 유생들은 중점적으로 무엇을 배웠는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느 서원이든 서원 밑에 서원이 저 강당, 저게 주 강당이죠. 저기서 교수님, 제자, 그래서 저게 수지 공간이고, 저기 당호에 보면은 그 서원의, 즉 그 학교의 교학 이념, 이 서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겠다, 이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겠다 하는 게 저 당어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개서원에는 저 강당의 펜에게 보시면 맹성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문만 지극하게 밝게 맑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겠다는 이념이 저게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난개서원의 이념은 저 맹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원의 저 패넥이, 그러니까 햄판, 즉 햄판이 저리 갈라진 이유를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건데요. 보편적으로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건물 양식이 정옥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한이라는 것은 홀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 햄판 자체를 붙여가지고 하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난개서원은 공교롭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짝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햄판을 해서 난개서원을 붙이면은 건물 무게감이 치우칠 거고, 저쪽에 하면은 또 저쪽이 치우칠 거라서 중심의 무게감을 하기 위해서 난개서원으로 저리 갈라놨다는, 그래서 서원에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빠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힐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힐링의 기분, 힐링의 맛. 그래서 이 힐링을 찾으러 전국 많이 다닙니다. 함양을 오신다면 무엇을 갖고 오겠습니까? 선비 정신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양에 오면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난계서원을 꼭 오셔야 된다는 거죠. 이곳에 와서 정말 우리 너림의 미학도 배우면서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성을 여기서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너림의 시간, 힐링의 시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일상에 충분히 흡족한 휴식의 시간으로 되새김질서 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공간이 이 난계서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둔 신도비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그 신도비를 세운다는 것은 당상관 이상이 돼야 신도비를 세우는데, 사실 최치원 선생은 지금까지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사실은 벼슬은 높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을에 함양에 태수할 정도니까 그렇게 높지 않았고, 또한 그 신라시에 중국에서의 그 어떤 당나라에서의 호칭을 받고 계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예로부터 당나라를 섬기는, 중화사상 때문에 당나라를 섬기는 과정 때문에 최치원 선생을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보지 않고 또 계급을 높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치원 선생이 청학동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태수 시절에 최치원 선생이 예전 치산치수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물도 막고 바람도 막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보호림으로 조성된 겁니다. 그런데 도예지가 현대사회에 오면서 형성되면서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아래 숲과 윗숲이 나눠져서 위에를 상림숲, 아래를 하림숲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황금 물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남원문화대학 지리산문화해설사 과정 제3차 답사를 오늘 한 함양권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사암정사와 벽송사, 용유담, 그리고 용주폭포, 또 개평마을, 남계서원, 천년의 숲, 이렇게 함양 상림숲에서 오늘의 일정을 마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스들을 다 답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갈 때마다, 다녀올 때마다 느낌이 틀리고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휴일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이렇게 또 한번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